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회차 115회차 기출문제 드디어 공개가 되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DB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맞춰서 풀어보셔야 되겠죠? 이 합격자 발표가 오늘 났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합격을 해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군데군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마 상사로 이렇게 저는 회사를 이미 설치한 상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DB 활용해서 회사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문제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나왔었어요. 사실상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자, 1200만 원을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1200. 자, 대변에 문제는 대변에 처분하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취득가액이 1000만 원짜리이지만 2023년 말 공정가치, 즉 전년도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공정가치로 평가한 1100만 원을 기록해 주겠고요. 자, 178번 코드로 쓰셔야 됩니다. 투자자산 코드로 쓰셔야지 유동자산 코드로 쓰시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이게 투자자산 코드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는데 제일 정확한 방법은 계정별 원장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을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23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가 됐겠죠? 자, 그때 당시 가서 살펴보시면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178번이라는 걸 알기도 하고요. 찾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지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산 코드로 들어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시험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을 유동자산 쪽 코드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산 코드로 나오고 있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10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 100만 원이 기록이 된 상태일 텐데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거나 다음 평가 시 영향을 미치죠. 자, 따라서 대변에 기록이 되었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처분 이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차변의 합계가 1200에 100만 원, 즉 1300이었으니 1100을 제외하면 200의 처분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검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취득가액이 1000만 원짜리였지만 처분을 1200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0에 처분을 하고 있더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었지 처분을 통해서 200의 이익이 발생하는구나.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는 취득한 가격과 마지막 처분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함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또 우리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프로그램을 열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해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4월 12일 날짜였으니까요. 0411로 처리해 주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1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보시다시피 123번이 나오지만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178번 매도 가능 증권만 정답이 됩니다. 110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다 라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대변의 밸런스 차이가 나고 있죠. 200만 원의 밸런스 차이입니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해서 처분 이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처럼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해서 등록을 하셔도 차대변이 바뀌지 않고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바르게 풀이한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곧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월 25일입니다.
자, 6월 25일 당사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자, 아무리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렇게 자산에 대한 취득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품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취득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자산의 공정가치요. 현재 공정가치가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500을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변에 내가 결제한 금액은 없는데 무엇으로 써야 되느냐? 자,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은 사례입니다. 수증이익이다라고 해서 자산 수증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 자산 수증이익을 기록해 주자.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8월 2일입니다. 자, 음마상사 4억으로 사용할 토지입니다. 내가 영업에 직접 활용할 토지를 구매한 것이니까 차변에는 토지라고 기록을 할 거고요. 자, 그중 토지의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부터 주의하세요.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자, 아래 보시다시피 대변의 취득세 현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1,300입니다. 자, 토지 대금과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토지 대금이라 하면 토지가액 3억 원과 그 다음 취득세가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 수수료 30, 중개, 수수료 270 해서 둘을 합하면 300이겠죠. 자, 그래서 3억 300 그게 바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3억 300. 자, 차변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합계를 다 토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취득세,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였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 아닌 실제 영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제. 아, 이렇게 뒤통수 칠 일이 있나요? 사실상 DB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확정급여형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확정급여형이라고 안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B형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저도 DB형이라고 특별하게 외워두세요라고 하지는 않았던 터라 아마도 제가 전산생물 2급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뭐지? DB가 뭐였지? 책에는 DB, DC가 있는데 이걸 강조해 주진 않으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자산 들어가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한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서 퇴직급여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퇴직급여 제조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500분대 코드로 써주시고요. 3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이들에 대한 결제는 한꺼번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주식으로 들어와 볼까요? 12월 13일입니다. 자기 주식 주당 58,000원에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하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군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부터 써볼게요. 뭐 차변과 대변을 쓸 때 무슨 금액을 먼저 쓰는 거냐, 규칙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런 규칙을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딱 얘가 먼저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감각들은 많이 풀다 보면 생길 거예요. 안 생기면요? 네, 상관없습니다. 시험지에다가 차변 대변 써놓고 나서 차차 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셔도 상관없죠. 자, 갑니다. 120 곱하기 65,0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780만 원을 받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780이다 라고 해서 기록을 해줄 텐데 문제는 대변에 매각하게 되는 자기 주식이요. 자, 이 매각하는 자기 주식에 대한 가격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 주식의 가격이 얼마였느냐라고 봤더니요. 글쎄 58,000원에 취득을 했는데요. 이렇게 120주를 샀다라는 거죠. 아, 696만 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696만 원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96만 원. 자, 그럼 정리가 됐다.
자기 주식 696만 원짜리를 780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84만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익이 84만 원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 서로 쌍방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게 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만들고 싶을 때 손실이 있다면 먼저 상계 처리하시고 그래도 부족할 때 처분 이익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가져다 써주세요. 아니죠. 처분 이익을 먼저 써도 되지만 우리가 또 흐름상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가져가서 20만 원의 상계 처리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계산을 하실 때에도 좀 더 수월하겠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84만 원이 처분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64만 원만 처분 이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군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프로그램 열려라.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유형을 선택하는 거였다. 직수출하다 라고 했다면 직수출 거래는 16번 수출 거래입니다. 자,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수출 대금 중 2만 달러를 선적함과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는 건 외상으로 매각을 했을 텐데 자, 우리가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급 시기가 언제냐? 라고 한다면 공급 시기는 사실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선적이래요. 물론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외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이 외상이라서 처리하는 이유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먼저 대가를 받아서 원화로 환가했다면 이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계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뭐와 뭐만 있냐면 선적하는 날짜와 잔금에 대한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환율을 쓰실 때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자, 지금 전표를 입력하는 시점은 3월 12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물건을 보내는 날 3만 달러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환율은 얼마짜리밖에 없다. 선적하는 날 3월 12일에 환율인 1,300원만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 4월 30일 날 1,250원도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3월 12일 기준으로 4월 30일의 환율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거예요. 환율에 대한 차익을 노리면서 우리는 사실상 4월 30일 날 환율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에 지금 환율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선적일의 환율밖에 없구나. 먼저 받은 계약금 없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서 뭘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선적일의 환율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과 관련해서 3만 달러에 대해서 1,300원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어요? 3,4분구에서 3,090만 원입니다 라고 될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차변에 받는 금액들에 대해서입니다. 2만 달러는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선적일의 환율을 쓰겠죠. 자, 많이들 하는 실수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잔금 10,000달러에 대해서 혹시라도 1250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50원으로서 10,000달러에서 1250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래의 환율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선적하는 날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환율은 1,300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1,300원 곱하기
3만 달러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 3,900이었군요. 3,900에 대해서 쓰신 다음에 우리 2만 달러에 대해서는 얼마를 처리하시고요. 2,600 그리고 나머지는 1,300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900만 원의 제품 매출과 관련된 회계처리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2일 날짜에 직접 수출하는 16번 수출 거래. 자, 품목 수량 단가 생략하시고 공급가액 3,900이라고요. 거래처 들어가 볼까요? ABC사회라고 했습니다. A 이렇게 저는 단어 알파벳 하나만 넣습니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 F2 눌러서 직접 수출했어요. 1번 직접 수출. 수출신고번호 입력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군요. 엔터. 이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나중에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좀 편리하죠. 하지만 전표 입력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고번호를 생략하도록 출제하셨습니다. 자, 분계산번 혼합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3,900이 들어왔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것은 2만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얼마? 1,3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2,600만 원. 나머지 1,300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시면 더 좋겠고요. 빨리보다 안 되면 정확하게 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함정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회차에 불공제 거래가 한 번씩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도 불공제 거래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엔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낸 겁니다. 불공제 거래를 그렇게 냈으면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불공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문제였는데요. 업무용 승용차는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990cc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잘 수취했다면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우리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했으니 이 승용차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인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미수금 쪽에 집계가 된 금액을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면 이 외상 미수금 쪽에 있는 금액을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원재료를 매입할 때 이야기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 10월 1일 날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이더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51번 매입과세라고요. 51번 매입과세. 자, 그 다음 품명은 안 써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품목, 승용차 안 쓰셔도 됩니다. 2천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었고요. 내가 음마상사고 거래처는 달려요죠. 자, 이렇게 달려요라는 거래처를 써주십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였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중고로 구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감점 처리가 되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3번 혼합입니다. 차변에 우리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뭐 중고차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자동차를 구매했으니 차량 운반구의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이의 신청하지? 할 게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고 아마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가지 섞어도 써도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 그래서 시험지 답안을 봐도 몇 개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런 답안도 몇 개 본 것 같아.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럼 안 돼요. 땡이에요. 땡. 이 출제자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실 때 물론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뭐 확정된 의무냐 확정되지 않은 의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변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한 것이냐 비용에 대한 지출이냐 이거에 따라 또 나눠지기도 해요. 지금처럼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미지급금만 쓸 수 있어요. 차변에
비용 계정이 올 때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을 쓰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자산일 때는 미지급금만 정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 오해를 빨리 풀어주세요. 자, 10월 29일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습니다. 리스하는 거는 리스료를 뭐라고 부르지? 라고 고민하기도 전에 임차료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죠.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3번 매입의 면세 거래. 자, 공급가액 180으로 기록해주자. 어차피 면세 거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죠.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 들어가자. 월클 파이낸셜에서 월클 파이낸셜. 자, 전자계산서였다. 체크, 붕괴, 3번 혼합.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다 라고 해서 기록을 해주시며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라고 했으니 800번대 판매관리비 쪽 코드를 써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대변에 외상이다 라는 거죠. 대금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라는 건 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지급금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답지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차변의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미지급금만 정답인 것이 아니라 또는 미지급 비용도 정답 처리해줬어요. 앞에 차량 운반구일 때는 안 됐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임차료일 때는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계정을 쓸 때에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헷갈리기 싫으면 그냥 결산 문제가 아닌 이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들은 죄다 뭘로 써야겠구나. 미지급금으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특별하게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대부분 다 앞쪽 결산 문제를 가기 전까지는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군요. 매출하는 거래였어요. 사실은 매출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진정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진산에게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계좌로 입금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하이라이트가 되냐면 바로 아래쪽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미지급금과 상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상 미수금 칸에 들어가 있고 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현금 자리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는 친구들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서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아래에 있는 세금 계산서에 금액이 어디에 표기가 되었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시험장 갔는데 누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라고 했는데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지. 자, 11월 1일입니다. 매출 과세였고요. 공급가액이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거래처 들어가자. 진산이라는 거래처가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였다. 붕괴 혼합. 자, 여기서 조심하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라는 표현은 맞았지만 차변에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80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30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코스트코 코리아의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온풍기를 구입했어요. 자, 부가세가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현금 영수증이 있네요. 자, 우리가 꼭 현금 결제했다고 해서 매입의 현과가 아니라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 있는 과세 거래를 쓰는 거죠. 자, 온풍기 전체 부가세 포함한 급여 금액은 193만 6천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자동으로 176만 원에 17만 6천 원이다 라고 해서 거래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현금 영수증을 누가 발행해 줬겠어요? 코스트 코리아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가맹점 번호가 코스트코 코리아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붕괴는 우리가 위에서 결제된 내용이 어디로 받는지 볼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대변에 보통예금일 수가 있겠구나. 또 하나, 공장에 비치할 목적에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잘못 처리할까봐 출제자는 명확하게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비춰줬죠. 자, 바로 비품이 정답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이걸 가지고서 꽤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게 했더라고요. 우리 제조부 사원이기 때문에 500번대 복리후생비 안 되느냐, 혹은 또 공장에서 제조부 쪽에서 사용할 거니까 기계장치 하면 안 되느냐. 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계장치가 되려면 우리 회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기계장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품이 맞는 거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다행히도 제가 예측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속 서류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에서도 분명히 밝혔거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하나, 그 다음에 정산 내역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어디를 뭐 없는데 불공제 사유가 없잖아 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왜 없습니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있습니다. 아하, 면세사업 등 관련 세액에 대해서 매수 1매 아닙니다. 매수도 정확하게 12매라고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 9,000에 900에 불공제 거래 꼭 넣어주셨어야 되죠. 자, 이제 정산 내역 들어갑니다. 공급가액 기준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전표 데이터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총 공통 매입. 아래쪽에 보시면 총 공통 매입 세액입니다. 세액은 3,800이 아닌 380. 자, 면세서 확정 비율로 해서 공급가액 전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과세 사업에 대한 금액 3억 5천, 면세 1억 5천에서 전체 5억. 자, 그 중에 면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1억 5천, 면세 비율 전체 30%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지금 보시면 이 불공제되는 세액의 전체 합계는 11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 신고 때 불공제 세액으로서 50만 원을 불공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 신고 기간인 10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 가산되는 혹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서 이 불공제되는 세액은 64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면세사업 비율만큼 불공제가 되는데 이미 예정 때 불공제된 금액이 있었으니 제외하고 확정 때 나머지 차액을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장해 보았고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클릭. 자, 신고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기 확정 시공고 기간이다 라고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5억 원에 대해서 세액이 5천입니다. 자, 조심하실 점 나오네요. 지연 발급에 대한 세금 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자, 지연 발급을 했다는 건 세금 계산서 발급을 공급하는 시기에 해줘야 되는데 뒤늦게 발급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가산세입니다. 자, 아래쪽 가산세 쪽에 클릭을 했을 때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 자리가 있고요. 공급가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자동으로 알아서 1%인 만 원의 금액을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땡큐한 문제였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매출 공급 대가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 거래인데요. 이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카드랑 세금 계산서랑 충돌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더 원칙인 서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이 자리에 이미 반영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6,600의 공급대가, 공급가액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은 이미 세금 계산서 쪽으로 들어갔을 테니 카드 쪽에는 얼마만 6천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5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 나오는 유형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많이들 문제에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6,600이니까 6,000에 600을 가져다 넣어놓고 세금 계산서가 1순위인데 그럼 1순위 자료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구나 라고 한다면 나머지 5,000에 500을 표기해주는 방식인 거죠. 자, 해외 직수출 거래는요, 기타 자리에다가 넣어줍니다. 부가가치세는 뜨지 않아요. 영수일 거래. 자, 매입 쪽 들어갈게요. 매입에 대해서 일반 매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 3억 2천입니다. 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안 했으니까 3억 2천에 3,200을 넣어줄게요. 자, 오히려 이제 고정자산에 대해서 고민할 쪽은 신용카드 매입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은 오른쪽에 표기를 해주는데요. 공급대가가 1210입니다. 1210이면 공급대가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1100만 원은 우리가 공급 가액이고 110만 원이 이렇게 세액이 될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에어컨 구입비다 라고 해서 비품이겠죠. 비품의 공급대가 3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만 원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이 자리 300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얼마를 정리해 주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300을 하게 되면 800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액도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30만 원의 세액을 기록하다 보면은 이쪽은 80만 원의 세액만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보시다시피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1100의 공급가액과 110의 세액을 통해서 1210만 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예정신고에 누락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지금 공급가액, 세금 계산서 일반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라는 일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에 매출 채권 550에 대해서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550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세액짜리다. 세액. 내가 먼저 납부했던 매출세액 50을 돌려달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따라서 거래처가 망하면 나도 마이너스. 거래처가 다시 상환해주면 내가 다시 회수하면 그때 회복하면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일단은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으니 매출세액을 빼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세액 50을 씁니다. 자,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 300을 이렇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록해 주겠고요. 자, 조금 더 보시면 여기도 놓치시면 안 되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완료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오셔서 기록해 줍니다. 어디로 올라오느냐? 자, 여기 전자신고 전자고지 세액공제다 라고 해서 10,000원을 기록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끝이 났다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토탈 합계가 1,74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와 관련해서는 뭐가 없지? 신고와 관련된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지연이라든가 이런 건 왜 없지? 라고 하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뺐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신고를 더 해야 된다거나 추가적으로 납부를 더 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서 매출 쪽에 누락된 금액이 더 많았을 때만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매입 쪽의 금액이 더 클 때 혹은 매입 쪽의 금액만 누락이 되었을 때는 우리 뭐 할 필요가 없다. 가산세를 적용할 일이 없었다. 다만 앞에 지연 발급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를 썼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산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관리 파트로 다시 넘어왔고요. 일반 전표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왜냐면 자주 나왔었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전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만기일이 4월 30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변으로 우리가 12월 30일 문저 12월 30일 날 차변으로 장기차입금이 사라진다. 자, 비유동부채에 있던 장기차입금 은행에 대한 내용 사라지게 됩니다.
2천. 자, 대변에 이렇게 내년에 상환할 예정으로서 유동성 대체를 해주는 건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양쪽에 거래처 코드 번호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팝업 스토어 매장 1년분 임차료를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 계상을 했습니다. 비용 처리했구나. 그렇다면 내년에 해당하는 건 내가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선급 비용이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죠? 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한다면 월할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 365일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써 12개월을 기준으로 날짜를 잡아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3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상한 비용 모두 인정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1월부터 9월달 끝나는 1년 12달 중에 1월부터 9월달까지 9개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곱하기 9 나누기 12, 즉 12개월 중에 얼마만큼 9개월만큼인 225만 원을 여러분들이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대변에는 회사의 임차료다라고 해서 팝업 스토어 매장이라고 한다면 판매 매장이니까 임차료 800번대 코드로서 이렇게 대변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당해년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래요. 자, 제가 이제 결산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표현 잘 안 쓴다고 했었고요.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미지급 비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다시 한번 열어보자. 계산기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요.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출금액 전체 3억 원인데요. 1년치 이자, 연이자다라고 해서 6.8%입니다. 와, 이자율 높네요. 0.068. 이렇게 하면 1년 12달 동안의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할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며 현재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 8개월치에 대해서 자, 곱하기 8 나누기 12 현재 이렇게 해서 1,36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1,360이다. 하지만 대변에는 시간에 대한 경과만 있었을 뿐 이건 아직 지급한 상태는 아니니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자,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중동은행이라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나요? 아니요. 결산 문제는 미지급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급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썼는데 저는 틀리나요? 아니요. 올바른 거래처를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정답 인정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감가상각 금액을 알려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차변에다가 800번대 감가상각비, 500번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직접 쓰셔도 되겠고요. 혹은 나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결산자료로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셔서 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많나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럼요. 이번에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해설지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의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했는데 그럼 난 틀린 거냐? 아니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각각 자리를 잘 입력해서 코드 번호만 맞으면 정답 인정해 줄게. 무슨 소리냐면 500번대 제조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518번 기계장치에 400. 자, 그 다음 건물은 판매 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800번대에 대해서 건물을 처리하자 2000. 자, 그 다음 영업건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업건과 관련해서 300. 이렇게 처리하시고 나중에 전표 추가 누르는데요. 자, 지금은 누르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눌렀냐고요? 아래에 결산이 또 있습니다. 자, 기말 원재료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여기 첫 번째 라인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470 기말 제공품이요 라고 해서 제공품은 80.
자, 기말 제공품 8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630. 아마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이렇게 처리하고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추가 정보들 때문에 정답이 달라지는데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사람이죠.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도착을 해야지만 내 거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도 이 원재료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을 리 없어요. 따라서 이 원재료는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이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원재료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해줘야 되느냐? 어이구, 그럼 큰일 나죠. 아직 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잘 도착해야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자료는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1400. 자,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자료에서도 이 제품 1630 안에는 이 1400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미 거래처에 보냈기 때문에 거래처에 위탁한 1400만 원어치는 내 창고에 없어. 내 창고에는 1630만 원어치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400 중에서 수탁자가 팔긴 팔았는데 900만 원어치만 팔았대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500만 원어치는 아직 판매가 안 된 상태죠? 자, 이렇게 1630에서 500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1630에 500을 더하면 2130이다 라고 되겠죠? 자, 이렇게 2130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470의 원재료, 80의 제공품, 그리고 마지막 제품에 대해서는 2130으로 꼭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이 체크가 모두 다 끝이 났다면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누구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장치 400, 그 다음에 건물 2000, 아래 무형자산 300까지 같이 합쳐서 모두 다 한꺼번에 전표 추가. 이렇게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전표 추가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다음 내용은요.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산세무 2급은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파트를 둘로 나누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5번 문제 원천징수는 파트 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